말씀하세요. 네, 말씀 네. 올리겠습니다. 고원석 교수님 통해서 교육 선진국인 독일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시민교육 등의 여러 인문학적 교육의 토대에서 말씀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에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 죄송하지만 도발적 문제 제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교육 기술과 교육 제도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고원석 교수님과 여러 교수님들의 그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어쨌거나 독일은 중세의 비합리적인 세상을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교육 혁신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지난 50년간 산업, 경제, 기술 인력 양성에 중고등 대학 교육이 있지 않았었는가. 이러면 산업, 경제, 비즈니스 인력에 필요한 교육을 하면 고등교육, 대학교육에서 교수들이 치열하게 공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을 가르칠 이유가 없고 해외에서 열심히 공부해 온 교수님들이 한국 대학에만 오면 더 이상의 연구와 치열한 비합리의 교육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할 이유가 없는 교육 목적과 목표의 제도가 우리한테 굳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고등교육이 부재한 데에 원인이 있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교육 네, 현장에서 중등 대학 교육이 치열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합니다. 네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아까 인문교육 강조를 하셨는데 독일 뭐 중등교육 혹은 뭐 김나지움 교육의 어, 그 교육 목적과 목표는 뭘까?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아비투어 제도가 존재할 것인데 뭐 이런 취지의 말씀, 좋은 말씀 같아요. 뭐 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고은석 교수님이. 예, 제가 임종근 우리 허 교수님 임, 말씀드리면서 생각난 장, 게 있어서 고은석 하나, 교수님 잠깐만 예, 질문을 예, 하나 예. 한두 개 더 받고 네네네네. 임종근 교육장님 말씀 주실래요? 네, 임종근 교육장님. 네, 저는 허인의 선생님 말씀에 에, 굉장히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비투어가 우리 교육 문화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크게 두 개로 봅니다. 아비투어는 우리 헌법 제22조에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출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개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절대 평가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원이 없는 대학, 또 대학에서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또 선택하기 위해서 전학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선다형이 없고 구술, 논술로 이게 본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가치관 교육이 안 되거든요. 시민성 교육이라든가 인권 교육 이런 게 절대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토론 수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투어를 따기 위한 이 교육 방법이 논술, 구술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시민성 교육, 가치관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재가 된다. 그래서 크게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이 큰 두 개의 시사점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발표하신 고원석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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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도 네. 질문을,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채팅창에 잠깐 문자를 올렸는데 안 보시는 것 네, 같아서요. 이민경 교수님,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경입니다. 제가 저녁에 조금 탈이 좀, 저녁 먹은 게 탈이 좀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참여를 못했고요. 잠깐 질문 하나만 드리고 잠깐만 더 참여하고 저는 조금 또 오늘 또 빨리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고은석 교수님 앞에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물론 이제 각 사회마다 맥락이 있어서 다양한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를 논할 때는 이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독일 교육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목표, 그다음에 시험의 특성, 이제 이런 것들은 대학에서의 선발 시스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대학은 선발 과정이 전혀 없이 아비토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학생들 사이에서 성공하는 전공이나 혹은 대학을 고등교육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선호하는 것들이 없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자유주의 교육 열풍이 굉장히 많이 사회를 지배하는 분위기여서 예전에 대학에 가고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상황은 어떤지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민경 교수님이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민경 교수님께서는 이제 프랑스 교육 전공이신데, 우리 이 공간에서 프랑스의 바칼로레와 그리고 파리 대학과 그랑제골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용기 실장 질문 있나요?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인성교육, 그거는 이제 독일은 인성교육,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교육은 기술교육, 그런 차이로도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음. 그래서 인성교육이 이제 지혜를 훈련시키고 기술교육이 지식을 암기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이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을 보자면 지혜를 이제 훈련시키는 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과 지혜는 현실 적용에 되게 추상적으로 이해되고요. 지식은 현실 적용에 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독일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어떤 근거로 인식해서 교육 체계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지혜나 이런 그 인성 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그걸 현실적인 교육 체계로 만들었는지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런 원리를 조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개혁이 엄두가 안 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받고 또 다음 질문 받을게요. 김혜순 교수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주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제가 그 몇 가지만 또 보충을 좀 해드리면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 평가자의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독일에서 이게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걸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쳤던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아니면 거기에 관계된 뭐 그 교육하고 관계된 우리 같으면 뭐 교육청 뭐 이런 그죠? 또 그걸 뭐라 그러더라 우리말로 그 조희연 교수님이 계시는 그 기관을 뭐라 그러죠? 아무튼 교육하고 관계해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논의를 해서 물론 그 무슨 그 질문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를 연방 차원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각 학교나 각 그 학급에서 이거를 정해서 그게 이제 시험관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험관이 이제 제 아들 경우는 4사람이 앉아 있더래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질문이 아주 간단해요. 우리 같이 뭐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없고, 예를 들어서 기술 무슨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그게 문제가 뭐고 한계가 뭐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대해야 될 건 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미리서 어떻게 그죠? 뭐 컨닝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죠? 질문을 던져놓고 각각 4분이 앉아서 그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녹음이 돼요. 이제 아주 그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경우는. 그래서 이들이 점수를 내놓는데 그동안에 몇 번 이 평가가 잘못됐다고 부모들이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4사람을 제외하고 주 교육부에서 다른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구성을 해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던지는 질문과 학생이 대답하고 그들이 평가하는 거를 전부 대조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전문가들이 다 정확하니 평가자들이 다 정확하니 평가했다고 똑같은 그게 나온 거예요. 이 정도로 평가자들이 교사들이나 그게 교육기관에서 일한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 할까 누구 영향도 받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소신을 밝혀서 그 평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커요. 우리 같이 뭐 누구 아니까 뭐 이렇게 누굴 어떻게 보내고 이런 건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학교 신뢰 평가를 하는데 이런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유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 지혜 공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도 제 아들이 김나지움을 다니면서 봤던 건데요. 얘가 하루는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는데 집에 가서 숙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숙제를 보여주면서 놀라운 것은 괴테의 파우스트 있잖아요. 성인도 읽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파우스트를 3장인가 파사지를 아주 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얘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단 문헌을 읽고 그게 비교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써오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논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적돼 가지고 독일에서는 선다형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얘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내야만 누가 얘기한 걸 그대로 쓰고 그게 아니고 틀려도 자기 생각을 쓰면은 거기에 점수가 들어와요. 이게 바로 논술형의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네, 교육을 통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논술형에 그죠 쓰인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제 오연수 교수님이 말씀을 주실 차례인데 하나 채팅창에 올라온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용기 선생의 질문에 보태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혜, 교육 방법, 철학 과목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독일에서는 가르쳐지는가? 정식 커리큘럼에도 어떻게 녹아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죠. 인문 교육과 철학 교육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고은석 교수님, 네, 예, 질문이 워낙 많아서요. 제가 네, 아까 네, 제일 처음에 우리 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이제 저도 기억나, 허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 비델름이 대학을 만들면서 독일은 우니와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영어로 하면 하이스쿨인데 독일어 호chschulle는 우리의 고등학교가 아니고 대학을 말합니다. 근데 우니는 철저하게 이론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어떤 실기가 들어가는 것은 파크호chschulle라고 해서 좀 분리해서 대학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대학 교육을 하면서 요즘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취업률이잖아요. 얼마만큼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대학 운이는 철저하게 이론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비델름이 대학을 건립하면서 얘기할 때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바탕을 둔 학문을 하면
그는 진정한 학문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제 그게 테오리고 그게 이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건데, 그러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현실에 졸업을 하고 갔을 때 좀 더 창의적이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봤고, 그래서 대학을 처음 만들 때 그 이념이 그런 테오리라고 하는 개념이 강조되었던 이유도 그렇다라는 거 하나 저도 생각이 나서 이제 좀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대학은 좀 간단히 얘기하면 입학은 쉽습니다. 근데 졸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입학은 되게 어렵게 해놓고 일단 입학하면 다 졸업하잖아요. 졸업 못하는 학생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이 입학 원서도 또 동일하고, 예를 들면 정원이 없는 학교는 그냥 지원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모든 시험이 딱 2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말고사도 그렇고 모든 모든 졸업 시험도 그렇고 2번 기회를 줘서 2번 떨어지면 모든 기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기회는 얼마든지 주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두되, 졸업 시험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뭐 법대에 가지만 나중에 법대 졸업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6, 70%밖에 안 된다고, 그 정도 저도 얘기를 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입학은 공부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 김혜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나지움 말고 어떤 직업학교나 이런 학생들도 아비투어를 볼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마련해 뒀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그 과정에 들어와서 나중에 마쳤을 때 시험은 단 2번만 기회를 주고, 만약 2번 돼서 떨어지면 그게 4년 공부를 했던 5년 공부했던 모든 게 아무것도, 예,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인성이랑 뭐 지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목사이기도 하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독일의 독특한 점이 종교라는 과목이 학교의 정식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반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종교라는 과목이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부교와 신교, 기독교를 말합니다. 요즘은 사회가 많이 분화돼서 여기에 유대교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이슬람교까지도 넣을 수 있느냐 이걸 논의 중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종교는 로마 이제 구교 카톨릭과 개신교 신앙 2가지를 분리해서 가르쳤는데, 이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우리나라처럼 약간 교회에서 너무 섹트화된다거나 지나치게 어떤 고집스러운 뭐 이런 게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부분이 일반 학문, 정식 학문이라는 게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학문과 소통할 수 있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가 일반 학문에도 영향을 주고, 일반 학문도 소통할 수 있는 종교에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종교의 개념이 이런 지혜나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저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독일 사회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적인 전통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저는 상당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어, 하고 있고요. 아까 김혜순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해서 첨언을 하려면, 모든 졸업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 할 때, 구술 시험, 뮌틀리 프리풍을 할 때, 저도 박사학위 구술 시험 볼 때 그랬는데, 시험자가 있고 옆에 누구는 항상 프로토콜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오갔고 어떤 대답을 했고 이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프로토콜로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면 그 프로토콜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됐느냐 이런 걸 검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뮌틀리 프리풍 그 구술 시험 볼 때나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뭐 누구에게 점수를 막 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 방지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자, 질문이 거기 제가 들어왔는데, 잠깐만 교수님 김혜성 제가 교수님, 거기 잠깐만 김혜성 교수님, 이따가 기회를 드릴게요. 내가 기회를 드립니다. 이따가 네네네. 드릴게요. 네, 이따가 드립니다. 제가 고원숙 교수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운이라는 말은 우니베르시테트 대학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chschulle가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전문 대학이죠. 파흐호chschule. 아니에요. 단과대학입니다. 아닙니다. 아, 단과대학이고요. 단과대학이라고. 네네. 단과. 아, 그래요? 우니버시티는 종합대학이에요. 네네. 자, 운이는 종합대학, 호옥슐레는 네네. 단과대학. 네네. 좋습니다. 뭐 종합대학, 단과대학인데 이제 우리하고 조금 비교할 때 좋은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 점이 뭐냐면 이 우니베르시테트에는 하나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대체로 다 신학대학이 존재합니다. 테올로기시에 신학대학이 다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학대학이 좀 이제 뭐 독하는 점을 좀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독일의 큰 대학의 차이점이 뭐냐면 미술대학이나 음악대학이 우니베르시테트에 포함되지 않고 음악대학이나 미술대학은 따로 단과대학이 존재한다. 아까 전문대학이 아니고 단과대학이란 말이 맞겠네요. 따로 단과대학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김혜승 교수님 이따가 발언 드릴 거고요. 우리 최다영 교수님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아요. 최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최 교수님. 예, 교수님, 제가 네. 수고 해제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독일은 이입하기 쉽고 졸업이 어렵다고 했는데, 쉬운 이입학에 독일엔 학비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거나 말거나 대학에서 배운 그거는 남기 때문에 그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 교수님께서 독일은 고등학생이 실력이 좋다고 했는데, 그런데 유럽은 대체로 보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우리가 대학 단과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철학이라면은 대학 철학과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그 교과 내용이 너무나 충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학을 구태여 갈 필요 없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법, 민법, 헌법, 형법은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을 할 때에는 대학을 가지 않아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그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양을 갖추도록 우리나라에는 그냥 도덕, 사회 이런 거 가르쳐도 법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때 법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이 되기에는 너무나 결격 사유가 많은데 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뭐냐? 제도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너무나 충실하다. 그리스 경우만 봐도 제가 놀랐어요.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고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실력하고 학비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이 실버타운에서 노인네들이 지겨우니까 대학으로 막 진출을 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학비도 없고. 네, 그런 정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그 시니어들이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듣는다 이 말씀이죠? 예, 예. 대학으로 와서 네, 예. 강의를 네, 듣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네. 재미가 없으니까.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네. 찌라시로 들었는데 네, 그렇게 어떤가? 하죠. 그렇게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실버까지 주어지는지 자격이 있어야 들어갈 테니까 그를 제가 묻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연한이 네, 우리 있는가 없는가? 최자영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틀린 것을 김혜순 교수님과 고원석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시죠. 학위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강의 듣는 것은 아무나 와서 강의 들을 수 있어요. 독일 대학은 우리나라처럼 출입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학생증을 가지고 출입을 통제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뭐 아무나 와서 대학 강의는 뭐 학점을 따지 않겠다고 한다면 뭐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점이 또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아까 김혜승 교수님이 말씀하시다고 하셨죠? 네, 김혜승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그걸 먼저 제가 좀 보완을 하고요. 제가 아까 하려고 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시니어들이 오셔가지고 대학에 와서 강의를 청강하는데 아마도 청강비가 지금 좀 지불될 겁니다. 전에는 아주 청강비. 예, 전에는 그뭐 청강비라기보다도 거기에 그 뭐라 할까 하나 등록하면은 등록했다는 뭐 하나 증명서를 줘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아마도 어 제가 그때 있을 때 제 반에 들어온 그 분이 150유로인가 뭘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올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조금 달라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물론 대학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받는 대학도 있고 안 받는 대학도 있는데 제가 있었던 교태 대학에서는 받았습니다. 예, 그거고요. 우리 고원석 교수님이 그 종교 교육에 대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저기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종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다른 그러니까 기독교를 신앙으로 저기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다른 분야의 그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네벤스 콘데라는 게 있어요. 생의 사무 학이라고 할까? 그래서 거기서는 뭐 불교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저기 이슬람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굳이 기독교를 그거를 한 학과목으로 들어야 한다는 건 없어요. 지금 그건 사라졌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종교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학생들에게 또는 사회에 미쳤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반대 의견입니다. 이 점은 정말 반대 의견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교회를 가는 저기 젊은 애들이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어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도 늙은 세대가 돌아가고 나서 거의 7, 80%가 줄어버렸대요.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종교가 기독교가 우리 인성 발전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아주 뭐라 할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저는 정말 그렇게 영향을 줬다면 왜 신자 수가 그렇게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예, 교회가 지금까지 미쳤다 이 얘기를 지금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독일의 교육, 독일의 대학 입학 제도를 중심으로 독일의 교육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 또 말씀 주실까요? 누가 질문이나 뭐 코멘트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으면 뭐, 이기우 교수님? 예,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려고요. 네네네. 네. 그 아까 허인혜 대표님하고 말씀하고 이제 관련이 된 건데 그이 아까 그 우리 고 교수님 설명 자료에 보니까 빌딩 해놓고 앞에 맨션이란 말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맨션 빌딩에 대한 거구나 이런 이제 그런데 그거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차제에 제가 이제 그 번역하다가 제일 어려운 게 빌둥하고 에어지웅하고 아우스빌둥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서 차별화를 시켜야 되나 이게 제일 어려운데 그것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면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예,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예, 번째 질문은 그 세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이제 누무로스 크라우스 학과 거기도 이게 사립학교에 특히 의과대학 들어갈 때 사립학교에는 아비투어 성적이 적용이 안 되고 성적이 미달되더라도 그 사립학교에는 그걸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난번 조사해 보니까 나오던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좀 여쭙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정원 외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사교육 문제 때문에 독일에는 사교육이 있는가 이거 제가 이제 뭐 공부할 때는
독일에는 사교육이 없지. 법대생들이나 사교육 받는 그 하도 국가 시험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래서 그것만 했는데 그, 그 인터넷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독일에도 이 사교육 문제가 그 굉장히 점점 이게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래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교육이 과거에는 성적이 모자란 학생이 보충하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사조가 바뀌어 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더 잘 하기 위해서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한다 이랬는데 뭐 그런 문제는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자, 이제 중고등학교에 사립학교가 있죠. 중고등학교에도 극소수지만 사립학교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사립대학이 있죠. 사립대학이 있고 지금 또 사교육 여기서 말하는 사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 뭐 따로 교육비를 내고 뭐 자기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받는 이제 사교육일 텐데 사교육이 독일의 사교육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네 그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저는 독일의 사교육이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제 저도 최근에 뭐 많이 그랬는데 예. 많이 상황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독일의 사교육 중요한 포인트네요. 다른 질문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또 질문 좀 주실래요? 없으면 질문하고 네, 김정우 선생님, 네네. 예. 여러 가지로 그 새로운 걸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투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그 일반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알기로는 50%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비투어를 하질 않고 중고등학교 교육으로 해서 기술 계통이라든가 사회 진출을 해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가진 중고등학교 교육은 지금 인성교육 등으로 해서 그런 교육으로만 끝나는 건 아닐 텐데 거기에 대한 다른 교육 제도라든가 또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어요. 독일의 대학 진학률,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등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중등교육과정을 마치고 바로 직업 현장에 나가는 뭐 또 직업교육. 우리가 독일 말로는 베루슐레라고 합니다만 직업학교가 또 있어요. 직업학교가 있는데 아무튼 어, 독일의 대학 진학률과 직업교육 뭐 이렇게 질문하신 걸로.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질문 받고 우리 고원석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교수님. 네. 저 최근 통계를 저도 잘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학생들의 진학률이 꾸준히 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같이 막 치열하게 그렇게 그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김나지움에 가더라도 사실 김나지움의 교육은 10학년까지만 하면 교육이 끝난 겁니다. 사실은 10학년까지만 해서 보통 직업학교나 뭐 이런 데는 8학년 또는 10학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비투어를 김나지움에 간다고 해서 대부분 하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투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만 가지고도 이 학생이 이제 학문의 길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그걸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은 10학년, 그 세군다 수도패 아까 아인스라고 하는 그걸로 교육이 끝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대학을 가서 공부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 과정 2년 또는 3년간의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업학교나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요. 그리고 직업학교를 이렇게 하면 우리 학문적으로는 닥터지만 독일 쪽에는 또 그런 직업의 아주 마이스터 제도가 있어서 그 마이스터가 되면 그 명예와 또 그 대단합니다. 그것은 뭐 거의 독토에 버금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반 직업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꼭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교육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교육에 드는 비용이 아무리 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교육비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주재원으로 갔다는 사람들이 많이 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남는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 사교육비나 이런 게 물론 있는데 우리 같이 어떤 시험 성적을 위한 사교육비라기보다는 다른 영역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교육, 뭐 음악적인 재능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거를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뭐 중고등학생도 막 승마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는 비용이 뭐 우리나라의 뭐 1년 비용의 뭐 10분의 1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은 저비용으로 다양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사립고등학교도 있고 사립대학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어떤 공교육화되어 있는 것에서는 논의를 좀 제외시켰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고 돈이 드는 만큼 사교육을 하는 이들은 철저하게 직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빌둥, 에어지용, 아우스빌둥 뭐 이제 그런 이제 직업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 빌둥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말로는 교육학에서는 도야라고 과거에 많이 번역을 했었고요. 또는 교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이르는 그런 거 말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모든 과정의 성장 과정을 다 빌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빌둥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성경에서 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쓸 때 그 그림, 형상이라는 게 빌드거든요. 빌트. 그림이 빌트인데 빌둥하면 이제 영어의 ing처럼 어떤 정해진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 그걸 빌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뭔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그 넓은 의미에서 빌둥이라고 얘기를 해서 교육학 안에서도 빌둥을 얘기는 하지만 또 조금은 약간의 맥락이 더 포괄적이고 에어지용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에듀케이션이죠. 그래서 뭔가 어떤 과정에 참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이 주어지고 내용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체제적인 교육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에어지용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교육학 안에서는 서로가 조금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쓰기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우스빌딩은 이제 아까 말한 직업학교를 얘기합니다. 직업교육 같은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맨션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빌둥이라고 연관시킨 것도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굉장히 넓은 폭 있는 개념을 이제 빌둥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그런 어떤 예, 인간의 소양 과정 그런 것들을 다 예, 포함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보원석 교수님 뭐 세군다르의 아인스라는 말은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중등교육 1단계를 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등교육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중등교육 1단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학교 교육이 되겠고요. 중등교육 2단계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하이스쿨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를 다 이제 중등교육이라고 하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빌둥, 아우스빌둥, 에어지웅이라는 개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독일의 그 빌둥이라는 말이 아까 말한 대로 도야, 뭐 수련 이런 개념과 좀 연관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에어지웅이나 에듀케이션의 어원이 끌어내다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막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에듀케이션이 이 밖으로 듀스 끌어내다 에어지웅도 밖으로 끌어내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아까 이규 교수님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 교육이라는 용어의 본질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자, 여기까지 대답을 주신 거죠?